네, 안녕하십니까. 고진목의 GCTV의 고진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8강이죠.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과연 해국자였을까? 세 번째로 최규하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9년 10월 26일 날 발생한 박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인하여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있던 차지철과 경호실 직원들이 전부 다 사살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과 그 다음에 정승화 육참총장 등과 더불어 6번으로 옮겨가죠. 후세 사람들은 그럽니다. 김재규가 그때 6번으로 가지 말고 자기의 아지트인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차지철이가 박 대통령을 시해하고 자기가 차지철이를 처단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다음에 군 수뇌부들과 그 다음에 정부 고위 관료들을 설득해서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도 있었던 거고 뭐 이렇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어쨌든 역사에 만약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김재규는 6번으로 갑니다. 6번 벙커로 가서 이제 막 허둥지둥 돼 있죠, 사실은. 근데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씨가 박 대통령의 시해범이 김재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때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가 정승화를 27일 새벽 4시에 긴급 체포하고 그 다음에 안기부 중앙정보부 비서실장인 박홍주 대령과 인사처장 박선호 대령 다 체포하고 안기부에 거기서 일을 벌였던 요원들 사거리 다 보안사로 끌고 와가지고 무시무시한 고문을 자행하면서 신문 취조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때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말이 좀 있었는데 김재규는 왜 박 대통령을 시했을까? 김재규가 나는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왜 이게 말하잖아요? 과연 이것뿐일까요? 김재규가 감히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시해할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도 이건 조금
좀 이상해요. 근데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 당시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미국 CIA에서 박 대통령 살해를 모의 지시했다. 왜?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은 카터였는데, 지미 카터였는데, 이 양반이 뻑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막 이렇게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갑자기 주한미군이 철수해 가버리면 북한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어떻게 막냐. 북한뿐이면 모르겠는데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지 않냐. 이런 그 안보 위기의식 속에서 비밀리에 과학자들한테 핵무기를 제조하라고 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비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의 완성이 됐답니다. 그 첩보를 전해들은 미국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한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핵무기는 강대국들인 몇 나라 안 되는 나라만 갖고 있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갖고 있지 못해야 국제 역학관계가 돌아가는데, 분단 국가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자기네들의 영향력도 줄어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거 크게 잘못하면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겁이 나는 거죠. 그래, 이제 모든 정보를 통해서 알아본 바, 진짜 이게 한국의 그 과학자들 조짐이 좀 이상하고, 좀 낌새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CIA 한국 지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 김재규한테 접근한 거다 이거예요. 자, 대통령 앞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은 경호실장 차지철이고 또 한 사람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인데, 차지철이를 꼬드겨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시킬 수는 없으니까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를 만나가지고 가진 감언이설로 이렇게 속인 거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그 한국의 정세가 굉장히 뒤숭숭했어요. 그 79년 그 해는 그 야당 당수였던 그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그 이민우라는 그 허수아비를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야당 당수를 제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YH 여공들이 신민당 당사로 이렇게 긴급 피난을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산 마산에서 발생한 두마항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주화에 대한 그 강렬한 욕구에 의해 터져나오는 그 국민들의 저항이 아주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그런 차에 차지철이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아부한다고 탱크를 동원해 갖고선 이 새끼들 밀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김재규가 이게 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놈이 살살 꼬드겨가지고, 야, 네가 박정희를 암살하면 너는 구국의 영웅이 되는 거며, 또 네 뒤에는 우리 미국이 있지 않냐. 우리 미국이 너를 잘 지켜줘서 너의 그 신변 보호를 하겠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박정희를 제거해라. 뭐 그런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재규가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 뭐 이런 소리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어쨌거나
그래서 김재규가 드디어 10월 26일 날 거사를 일으켜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6번으로 간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요. 6번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됐다. 그 시신은 어디 있냐? 국군 무슨 병원에 있다.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6번 뽕포하고 이제 거기서 그때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준장이었는데 준장 병원장이죠. 병원장이 국군 통합병원 병원장 대통령이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가서 이 총을 맞아서 머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이게 누가 누군지 식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 몸에 나타난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부위에 점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알고 있었으니까 거기를 확인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각하가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6번에서 걸려와 전화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오. 코드 1인가? 코드 1이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이냐 이거죠. 코드 1인가? 이게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전화가 끊긴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6번 벙커에.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그때 이제 부총리였던 신현학이라는 사람이 신현학이라는 사람이 부총리였었는데 부총리가 나라에는 이 대통령 자리를 한시라도 비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서열 2위인 국무총리 최기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모여있는 장차관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성들도 별다른 이의가 없어서 최기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요. 최기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이게 지금 국가가 위급한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분 계엄령을 내려요. 전국 계엄령이 아니라 부분 계엄령. 이거는 제주도를 제외한 거야. 제주도를 제외한 남쪽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팔도를 전부 군인들이 통치할 수 있는 계엄령을 발표하고 계엄사령관으로서 정승화 육참총장을 지명합니다. 계엄사령관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한 상태에서 이제 뒷수습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얘기하길 때 이 최규하가 내린 이 부분 계엄령은 잘못됐다는 거죠. 권한대행으로서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부분계엄령인데 부분계엄령일 때의 국군 통수권은 물론 최규하한테 있지만 계엄사령관을 통제할 권한, 이게 통제 권한이 누구냐면 국방부 장관이다 이거예요. 계엄사령관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 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한테 있으니까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계엄사령관을 이렇게 간접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 노재현이었는데, 노재현. 개새끼죠. 한마디로 말해서. 비겁한 새끼. 이 노재현 새끼는 이제 나중에 전두환이 편에 붙어서 이제 지랄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가 계엄사령관을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감청, 도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리고 이제 이 전두환의 야심은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는데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계엄사령관만 제끼면 자기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야심을 푸는 거예요. 그래 세월은 흘러서 박 대통령 장례도 치르고 막 전 국민이 이제 애도하는 속에서 이렇게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어수선한 시간이 막 이렇게 지나갈 때 이제 정식으로 12월 6일 날 이때는 제4공화국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4공화국의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의회인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선출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닌 최규하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도 이 부분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전국 계엄으로 확대하지 않고 자기가 귀찮으니까 노재현이한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엄사령관 정승화가 최규하한테 찾아가서 계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릴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건 내 권한 아니고 장관 권한이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가서 협의해서 처리하시오 이렇게 하고 리젝트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 정승화 이제 노재현한테 지휘 감독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래 됐죠. 근데 이게 불과 12월 6일하고요. 12월 12일이 이게 불과 며칠 일주일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요 사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울해본 뭐 이런 데서 방송했던 그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12.12 사태라고도 하고 12월 12일 날 보안사 허삼수, 허하평 뭐 이런 놈들 중령급들이 나서가지고 계엄사령관을 체포하잖아요. 아니 보안사령관이라고 해봤자 별 2개고 육참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니까 이게 별 4개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근데 이게 이루어져요. 그때 암호명이 생일집 잔치였답니다. 때는데
생일집 잔치. 자기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군부, 수경사령관, 그 다음에 헌병감 이제 김신기인데, 그 다음에 수경사령관이 장태환 소장이죠. 헌병감은 김진기 준장.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 정병준가요? 근데 이 특전사령관 밑에 1공수여단, 2공수여단, 3공수여단, 5공수여단, 9공수여단, 이렇게 여단이 4개가 이렇게 4개가 있고, 이 사람들의 계급은 이제 준장급이란 말이에요. 준장. 근데 특전사령관이 머무르는 곳은 3공수. 요 사람들을 전두환이가 시인의 모처에 요정으로 초청을 해요. 요정 술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보안사 참모장을 보내가지고 접대를 시켜요. 그 장태환, 김진기, 정병주 이 사람들은 전두환이가 초청을 했으니까 우선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우국일 참모장이 먼저들 한 잔씩 하십시오. 뭐 이제 이렇게 돼. 그게 뭐 한 잔, 두 잔 마셨을까? 그때에 김진기 준장한테 헌병대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총장 공관에서 총격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뭐 술 먹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들 나가가지고 자기 부대에 복귀를 해서 어찌된 건가 확인을 해갖고 보니까 이 수경사령관 밑에 있어야 될 30경비단, 이게 이제 장세동 대령인데, 그 다음에 33경비단, 이거 이제 수경사령관 관할이거든요. 이 33경비단의 헌병들을 끌고 가가지고 육참총장 자택을 급습해가지고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을 붙들어 오는 거예요. 보안사로. 전두환 일당이. 그래 가진 고문을 하고, 그때 이 수경사령관은 그때도 자기 예하의 이 경비단 지휘관들이 하나회 소속이라는 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라.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전두환이를 위시한 노태우, 황영시, 유학성, 차규헌, 그다음에 뭐 정호영, 뭐 석건희, 최세창, 뭐 이런 새끼들이 전부 다 이 30경비단에 모여 있는 거야. 그래 수경사령관 장태환 소장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이 새끼야 왜 해랬는 짓거리는 안 하고 거기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제 장세동이한테 조질라고 전화를 했더니 장세동이가
사령관 전화 못 받겠으니까 다른 놈이 받았어요. 황용시가 받았는지 유학생이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받아가지고 아이 장장군 왜 그래 뭐 이거 다 알만한 사람들끼리 뭐해 이게 내질르죠 장태환이가 이 개 반란군 놈의 새끼들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 쌍놈의 새끼들 다 예? 포로 그냥 사격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자기가 명령했던 그 신윤희 중령이라는 새끼도 배신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령관을 암살해라 막 이런 무전이 막 들어오고 결국은 이제 장태환 소장이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12.12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12월 13일 날이 돼서 반란이 성공하는 거죠. 완전 군사 쿠데타가 군사 반란이 성공해서 당시 구사단장이었던 노태우 그 새끼는 그 백마부대 구사단이면 전방부대인데 거기에 있는 부대 두 개 대대를 끌고 내려와가지고 그 부사단장 새끼한테 시켜가지고 넌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라 그래가지고 병력 차출해서 서울로 오라고. 그때 이제 이건영 삼군사령관이 부대 출동이 좀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 전화를 하잖아요. 이건영 사령관이 부대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뻔뻔하게 부대 이동 안 합니다. 무슨 소리야 부대 이동한다고 보고 첩보가 들어왔는데 아닙니다 부대 이동 안 합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딱 내밀어요. 삼성리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이건영 장군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들어오라고 6번으로 오라고 그런 명을 받고 아침 일찍 갔더니 삼군사령관에서 면직한다. 그래서 삼군사령관이 황용신가 뭐 이런 새끼가 갔어요. 노태우 새끼가 장태환이가 있던 수경사령관 사령관으로 가고 정호용이라는 새끼가 특전사령관으로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진압군은 완전히 괴멸돼 버리고 반란군 새끼들이 전체 군을 다 이렇게 한손하게 틀어지고 그때부터 이 최규하 이 멍청한 대통령 새끼 핫바지 같은 새끼를 계속 이제 조종해가면서 지들 멋대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전두환이가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하고 자기가 중장으로 또 진급하고 이런 짓거리를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뭐 그건 전두환 편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최규하 역사상 가장 무능력하고 유약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등신이고 쪼다죠. 최규하. 이런 병신들이 시발 나라의 그 지도자를 맡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무튼 그저 동사무소에서 그저 육국 공무원인 주사나 해먹어야 될 그런 위인이 어떻게 뭐 외무고시 뭐 이렇게 패스해서 외무부 장관 거쳐가지고 어쩌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국무총리가 되어갖고 대통령 시해된 다음에 권한대행을 거쳐서 허수아비 기관인 여기서 대통령까지 선출이 돼서 그때 좀 신군부 통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민주화로 이렇게 가는 지름길 시금석을 쌓았을 법도 한데 배짱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휴 대가리도 안 좋고 한마디로 쫄보 새끼죠. 쫄보 새끼. 그래서 결국은 그 이듬해 전두환이가 하도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니까
목숨이 두려워서 자진하야 하죠. 자진하야. 대통령을 그만둔다. 자진하야 해가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다시 열어가지고 전두환이를 다시 다음 대통령으로 뽑잖아요. 그건 이제 전두환 편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